냈을 돈은 없어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족 부양 중인 60년 대생의 눈물. 나를 위해 10,000원 이상 써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찢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하고 정년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가족 걱정 없는 노후는 없구나. 많은 60년 대생들이 이런 말합니다. 은퇴하면 좀 쉬자. 나도 내 인생 살아보자. 하지만요,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기란 쉽지 않아요. 1. 퇴직하면 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첫 번째 사례는 63세 김영수 가명 씨 이야기예요. 서울의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아버지 복학하면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알바해도 안 돼요. 김 씨는 결국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월급은 130만 원 남짓. 퇴근 후에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 간병도 갑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요. 냈을 돈이 없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2.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생활비 전쟁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58세 박선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본인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막내가 아직 대학생이라 교육비가 여전히 들어가고 시댁과 친정에도 용돈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나도 좀 쉬자라며 취미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누가 카드값 내요? 보험료는요? 당신 골프 칠 돈은 없어요. 결국 남편은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남편에게 박 씨는 죄책감도 느끼지만 가족이 먼저잖아. 나도 미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가정 역시 아직 은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내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66세 장명자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딸이 맞벌이 부부라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은 아직 못 보내. 엄마가 잠깐만 좀 봐줘. 잠깐이라는 말은 5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아침 8시에 와서 밤 8시에 딸이 데려갑니다. 사실 돈도 안 주고 그냥 고맙다고 말만 해요. 근데 딸이니까 말도 못하고. 장 씨는 가끔 10,000원짜리 손톱 관리도 망설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싶다가도 딸이 힘드니까 또 참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에도 진짜 은퇴는 없다는 것. 자신을 위해 쓰는 돈,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단지 몇몇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자 노후를 잠식하는 가족 부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가족의 경제 의존,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부모 간병 등. 은퇴를 해도 경제적 책임은 계속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도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터져요. 자기 삶을 뒤로 미루는 문화. 내가 아껴야 애들이 편하지. 내가 손주 봐줘야 딸이 일하죠. 자식 사랑이 깊어도 자신을 희생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없었던 사회 구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도 금세 사라지죠. 그런데 정부, 사회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준비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지출은 죄책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마사지 한 번.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 먼저지만 나 자신도 소중합니다. 퇴직 후 가족과 경제적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도움은 선택이지 책임이 아니에요.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엄마가 매일은 못 봐. 일주일에 이번만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정리도 필요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나만의 일을 시작해 보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재능으로 강의, 글쓰기, 유튜브, 농작물 키우기 등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주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온 수십 년.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그 작은 10,000원이 앞으로의 노후를 바꿔놓을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서 자유롭지 못할까?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본 희생의 굴레. 김영수 씨, 박선희 씨, 장명자 씨. 이분들은 분명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 뇌는 의무를 보상처럼 느낀다. 도파민 회로의 속임수. 뇌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상적 희생 시스템 컴펜서토리 엘트루이점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즉, 뇌가 희생을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녀 등록금을 대신 내줄 때, 손주를 돌봐줄 때, 그래, 내가 도와줘서 잘 됐네라는 내적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도파민을 분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은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되면 심리적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 돌봄 중독은 진짜다. 자녀의 존성 증후군. 60년 대생 부모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십 년간 자식 돌보기에 익숙해진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자녀의 존성 증후군 차일드 마이너스 디펜던시 신드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삶보다는 자녀의 삶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녀가 자립했음에도 엄마 없으면 안 돼. 우리 애 등록금은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 뇌는 익숙한 고통을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은퇴 후 반복되는 가족 책임이 고통스러워도 뇌는 익숙한 환경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편향 카그니티브 바이어스, 정확히는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삶의 방식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한 소비나 일거리를 줄이는 것 등 낯설고 불안해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 가족을 위해 사는 방식이 뇌에게는 익숙한 패턴이 된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꾸자. 가족을 위한 희생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소비나 활동에서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가, 독서, 운동, 여행, 자원봉사. 이건 자기 보상 셀프 마이너스 리워드이라고 부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나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족은 내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나누는 집단입니다. 나만 희생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불균형해져요. 특히 자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고 부모는 탈진하게 됩니다. 뇌는 새로운 습관에 66일이면 적응한다. 심리학자 맥스웰 멜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을 뇌가 습관으로 받아들이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루에 15분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분비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쓸 돈은 없어.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 한탄이 아니라 뇌가 보상 체계를 잘못 설정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익숙함에 속아 가짜 행복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입니다. 그 뇌도 그 마음도 이젠 당신을 위해 작동해야 할 시간입니다.